네, 이렇게 시장 상황 보고 특징주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주식시마론의 주제부터 공개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시 흔들리는 증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지수가 지난달부터 저점을 딛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가 좀 진짜죠. 더 회복할 수 있을지 혹은 이렇게 하락이 있을 때 계속해서 하락할지 이 부분에 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 주실 분은요.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6월에도 네. 이 2달 전쯤에 이 3분기 지금쯤에 이야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사실 안도랠리가 좀 가능하다 이런 네.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시장이 좀 많이 회복을 했어요. 좀 어떤 의견을 지금도 같이 이렇게 주시나요? 3분기 안도랠리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지수 밴드가 좀 많이 낮아져 있었죠. 네. 당초 저희가 전망했던 밴드 하단은 2,500선 중후반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보다 훨씬 밑으로 내려오면서 2,300이 일시적으로 깨지기도 했죠. 네.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하면서 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반등을 할까라는 네. 부분들을 본다면 큰 매크로 환경이나 펀더멘털 환경이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연초 이후 6월까지 시장을 계속 압박했던 변수들이 좀 진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장기화된 부분들도 있었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물가와 통화 정책과 경기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가가 너무 높다. 통화 정책은 더 매파적으로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거야. 라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었는데 7월부터 이 물가 원자재 가격이 레벨을 다운되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맞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커지면서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듯했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들을 좀 덜어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있었죠. 8월 CPI, 7월 CPI, 8월 10일 날 발표된 7월 CPI가 예상보다 많이 낮게 내려오고 네. 유가라든지 이런 레벨들 원자재 가격들이 더 떨어지면서 지금은 물가가 꺾였나? 통화 정책은 더 완화적으로 갈 수 있겠는데 경기는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플러스 알파 동력이 됐던 건 그리고 특히 밸류에이션 매력을 높여줬던 건 2분기 실적 시즌이 예상보다 좀 잘 나오면서 시장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이유들을 좀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하반기에 좀 코스피 밴드를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해주세요? 일단은 하반기 전체 밴드로 본다면 네. 저는 기술적 반등 안도랠리 7분응선을 지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중순부터는 좀 시장이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시장이 펀더멘탈이나 통화 정책이 바뀌면서 시장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워낙 많이 떨어진 데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국면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국면은 역금융장세에서 역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역금융장세의 특징은 경기가 좀 둔화되는데 통화정책 긴축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면서 밸류에이션이 크게 조정받는 거거든요. 네네. 역실적 장세는 진짜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실적 전망 자체가 레벨 다운되고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금리가 하락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왜 반등인가를 본다면 워낙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채권 금리가 꺾이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른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남은 하반기 그리고 특히 4분기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는 경기라든지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주식 레벨이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기술적 반등 아마 8월, 9월 지나면서 기술적 반등이 정점을 지나게 될 경우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흐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회복이 좀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해석을 주셨고, 네. 일단 남은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약간의 또 역실적 장세,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겨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주셨는데, 좀 우려스러운 게 그러면 3분기에 좀 내려갔던 부분들 추가적으로 더 밑에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2,300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전저점 네.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밴드를 말씀을 드린다면 2,100선을 깰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번 기술적 반등 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좀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2100선까지 좀 깨질 수 있다는 이런 예측은 또 저도 새롭게 좀 들어보는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제 거의 바닥은 다 확인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또 새롭게 좀 이런 의견을 들어봤는데 일단은 좀 그렇다면 현금을 좀 챙기시는 전략이 확실하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물론 연준의 행동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이 금리 인상 부담이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이 부담이 완화돼 가고 있다 이런 낙관론이 네. 많았어요. 네. 이제 9월 FOMC 앞두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물가가 정점을 통과함으로써 통화 정책은 더 매파적으로 하지 않을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9월 FOMC를 좀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물가 레벨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FOMC 의사록이 어제 밤에 발표됐는데 거기서 본다 하더라도 연준 위원들이 물가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줬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서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는 말이 들어오긴 했지만 맞아요. 물가 레벨에 대한 걱정들을 해서 본다면 9월 FOMC 때 어떤 말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2023년 내년이죠. 내년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9월 FOMC 의사록 그리고 점도표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해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점도표는 3.8%인데 네.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3.6, 3.7 정도로 점도표보다 낮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준의 점도표가 3.8을 유지할지 아니면 낮춰줄지 아니면은 어쩌면 더 올릴지 좀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FOMC 의사록 어제 발표되긴 했는데요. 네.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물가를 잡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긴축적으로 간다라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경기가 불안해지면 얼마든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줬는데 아마도 전제 요건은 물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가가 정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레벨을 가야지 연준 위원들이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이 네.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줄지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좀 비둘기적인 발언, 매파적인 발언 두 가지 다 나왔던 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 9월 달에 아무래도 빅스텝을 밟게 될지 자이언트 네. 스텝을 밟게 될지 이 부분도 조금 관심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빅스텝 50bp 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제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을 때 시장이 좀 출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반등 흐름들을 꺾을 만큼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네. 이유 중에 하나는 기대감이 들어온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지 시장 컨센서스가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어제 FOMC 의사록이 반등한 뒤에도 본다면은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60% 이상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9월 21일 날 있을 FOMC, 9월 FOMC까지는 시장이 조금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덜어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특히 최근 유가나 뭐 가솔린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물가 안정,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내는 과정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준의 이런 FOMC 회의록 발표 이후의 상황들까지 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볼까요? 이번에 좀 기습적으로 금리를 좀 인하하는데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은 부각이 되는 건가요? 뭐 침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굉장히 크긴 하고 거기에 네.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좀 포인트를 두고 싶은 것은 네. 경기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린다면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여기서 갑자기 지수가 마이너스 10% 빠지고 침체가 아니라면 플러스 10%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적으로 방향성 자체가 경기 둔화, 경기 약화, 경기 경착륙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열리는 과정으로 본다면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 경기 펀더멘탈 흐름들이 더 좋아지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라든지 재정 정책이라든지 경기 부양을 위한 무슨 정책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선진국이나 한국까지도 많은 나라들이 정책적인 대응이 좀 더 어렵습니다. 물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이 전년 대비로도 0.2밖에 안 되거든요. 네. 자칫하면 전년 대비 역성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 침체다 아니다라는 것들보다는 침체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에서 둔화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경착륙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착륙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보시면은 올해 안에도 좀 이렇게 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을 설명해 주시나요? 네, 저는 4분기 중에는
좀 경착륙이 좀 심화될 수 있고 네. 자칫하면 역성장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9월 지나면서 시장이 다시금 꺾이게 된다면 실적이라든지 경기 불안감 때문에 지수 레벨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더 보수적인 의견들을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뭐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해서 조금 짚어봐도 괜찮을 것 네. 같거든요. 네, 보면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장기화되고 있는 것 네. 같고, 이 수요 둔화가 좀 완만하게 가기는 그럼 어려운가요? 뭐 수요 둔화가 좀 완만해지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다행히 최근 들어서 본다면 공급망 압력지로 수락을 해서 CT하고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3개월 연속 떨어지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물가도 잡히고 최근 운임지수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동안 시장이 부담이 되었던 변수들이 좀 완화되고 있는데 네. 이게 꺾였다라고 해서 시장이 바로 좋아지긴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그동안 누적됐던 영향들이 물가에 들어와 있고 물가 레벨이 워낙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공급망 압력, 공급망 부담이 좀 진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게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자칫하면 수요가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는 걱정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아마도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꺾였다라고 해서 좋다라기보다는 경기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진짜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수요가 약해져서 이 공급망이 완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균형감 있게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이 병목 현상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떨지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네, 시장으로 좀 돌아가 봐서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하락하나 했었더니 약간 하락폭 먹고 네. 올라가는 게 외국인이 수급이 현선물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매수세를 다시 이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수급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당분간은 외국인 수급이 좋아질 수 있다. 좀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7월 4일 이후 외국인이 거의 4조 5천억 이상 샀거든요. 네네. 굉장히 오랜만에 꾸준히 사는 그림인데 원달러율이 1,30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럼 왜 외국인 순매수가 이렇게 꾸준히 이어질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역금융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전환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을 조금 더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달러 인덱스보다 원달러율이 좀 안정적이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가 싸구나. 환율로 인해서 손실을 보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8월 말 9월 초를 지나면서까지도 외국인 순매수가 한 2, 3주 정도는 좀 더 네.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이게 외국인 순매수가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율 언제든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가 불안정해진다면 외국인 수급이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흐름, 특히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익 전망이 떨어질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같은 레벨이다 하더라도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도 외국인 순매수가 추세적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외국인 수급이 기조적으로 추세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경기가 좀 안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원달러율,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꾸준히 우하향하면서 원달러율이 1,200원 선 초반 그 네. 밑으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와야지 아마 추세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아마 그 시점은 올해라기보다는 내년 1분기를 지나면서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나 해서 지난달까지도 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세적인 매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함께 해주셨습니다. 뭐 보신 대로 환율 부담도 아직 원달러 환율도 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외국인이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매수를 이어가기엔 좀 어려운 환경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일단은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그럼 반등은 계속 지속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네. 어떤 업종이 시장을 끌고 가기보다는 순환매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네네. 것이죠. 이 업종에 며칠 올랐다가 뭐 한 주 정도 올랐다가 따라가면은 밀리고 네. 다른 업종이 올라가고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순환매의 중심에는 외국인 매매 패턴이 있습니다. 외국인 매매도 네.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종을 좀 차별화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반등이 있다, 좀 더 반등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시장이 추세 변화를 하기보다는 아마도 순환매 과정을 통해서 정점을 향해 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순환매가 돌면서 이렇게 반등의 끝을 이어갈 것 같다라고 보시는데, 그럼 이제 8월에 좀 반등이 됐을 때, 요럴 때를 매도 기회로 좀 잡아가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8월 말 9월 초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더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지수 저희가 3분기 코스피 반등 타겟은 2650선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네. 있거든요. 여기서 한 100포인트 이상 정도 열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막 팔자라는 것보다는 네. 2600선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2650선까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짧게 목표 수익률도 짧게 네. 그리고 투자 시계도 한 일주일, 2주일 끌고 가기보다는 수익이 났을 때 좀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코스피의 2600선을 넘어서는 시점이 도래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고 안전자산을 좀 늘려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짧게 대응을 하려면 좀 어떤 업종들을 보면 좋을까요? 코스피가 2,400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네. 낙폭과대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리고 2,400에서 2,500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실적이 좋을 것 같은 그리고 걱정했던 것보다 나은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고요. 이제 실적 시즌도 끝났고 첫 번째 반등을 야기했던 낙폭과대주들이 단기 가격 메리트가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저는 반도체 그리고 인터넷, 네. 증권, 의류 이런 연초 이후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실적이 떨어지긴 했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업종들을 단기적으로 노려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목표 수익률이나 투자 시기는 좀 짧게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좀 방망이를 짧게 쥐고 네.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수 하단을 좀 그럼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저희가 락바텀이라고 말씀드려서 2050선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이 더 떨어지냐, 그렇게 크게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크게 하락하거나 급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번에 찍은 밸류에이션 하단은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3년 평균의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수준을 보면은 네. 중요한 시점마다 지지선 역할을 해줬거든요. 네. 이번에는 수급 변수 때문에 좀 언더슈팅이 있긴 했지만 저는 8.7배 네. 낮게 본다 하더라도 8.5배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역실적 장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경기가 진짜로 안 좋아지고 실적이 진짜로 레벨 다운 되는 과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익 전망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같은 밸류에이션이다 하더라도 밴드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이익이 떨어질까를 추정을 할 때 미국 ISM 제조업 지수랑 한국 이익 전망이랑 네. 상관관계가 0.68로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금융위기나 코로나 사태 때를 제외하고 바닥권 역할을 해줬었던 48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이익 전망 12개월 선행 EPS가 얼마나 떨어질까를 추정을 해봤더니 6월 말 기준으로 한 14.5% 정도 레벨 다운되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 추정치는 저희가 통계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을 한 건데 그렇게 봤을 때 그 레벨 다운되는 이익 전망과 앞서 말씀드렸던 8.7, 8.8 또는 9배 수준을 반영을 해준다면 2000선에서 2080선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100이 깨질 가능성까지는 열어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다라는 것보다도 거기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번 코스피가 2600선을 넘어섰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최근 세미나를 다니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이경민 팀장 네가 틀렸을 경우 2300을 깨지 않거나 네. 2300대에서 이중바닥을 형성할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야지 가능한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에서는 물가가 좀 핵심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물가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면 좀 충격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물가가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경기가 불안한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스텝이라고 볼 수 있는 금리 인하라든지 통화정책이 완화될 수 있는 시점이 좀 앞당겨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바닥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할 수 있다. 관건은 물가가 얼마나 빠르게 꺾이는지, 레벨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갈 수 있는 시점이 얼마나 앞당겨질지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간에 말씀 주신 것 가운데서 이 ISM 제조업 지수랑 코스피 이익 전망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그림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게 어떤 부분인지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회색 선이 ISM 제조업 지수고요. 네네. 파란색 선이 12개월 선의 EPS 전망치예요. 보시면은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네. 거의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둘 간의 상관관계가 약 0.68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를 빼고는 네. 3번 연속 48포인트에서 지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네요. ISM 제조업 네. 지수가. 그랬을 때 이익 전망이 얼마나 떨어질지를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추정을 했냐? 저희 퀀트 하는 친구가, 네.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 두 가지 인덱스를 넣으면 학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네.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두 가지 지수를 넣으면은 상관관계, 흐름, 전월 대비 변화율, 전월 3개월 변화율, 6개월 변화율, 1년 변화율 이런 것들을 혼자서 스스로 학습을 해서 네. 데이터를 통해서 지수 밴드면 어느 정도 밴드면 ISM 제조업 지수가 어느 정도면은 네. 이 정도 가격은 나온다라는 게 네. 러닝을 통해서 나온 거라서 저희가 추정키로는 ISM 지수가 48 정도까지 떨어지면 네. 한 14.8%까지 레벨 다운될 수 있겠다. 14.5% 레벨 다운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최근 이익 전망이 많이 빠졌는데 더 떨어지냐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세요. 이익 전망이 좀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네. 올해 3분기 그리고 올해 4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아직까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3분기 영업이익률은 9.6%고요. 4분기 영업이익률은 8.2%입니다. 9.6%라고 한다면 코로나19 직후 경기가 굉장히 급반등을 했을 때죠. 네. 그리고 2017년, 18년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 흐름들이 3% 이상 그렸던 경기 정점권이었습니다. 네네. 그 정도의 수준의 이익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눈높이가 좀 낮아질 수 있다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8.2%도 4분기 영업이익률이 8%를 넘어선 시점이 딱 한 번 있습니다. 2010년 이후 2017년 4분기 경기가 가장 좋았을 때 한 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만큼 3분기, 4분기에 대한 이익 눈높이가 높다는 점에 있어서 조금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까지 실적을 끌어왔던 업종들을 보면 시클리컬이라 그래서 원자재 네. 가격에 민감한 업종들이었거든요. 최근 원자재 가격 많이 레벨 다운되고 있고 운임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시클리컬 실적 전망이 떨어지게 된다면 시장 전반적인 이익 전망의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환율 모멘텀도 2분기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실적을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보여줬던 환율 효과 그리고 원자재 상승 효과들이 약해지는 시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경기도 좀 더 둔화되고요. 네.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시점이 3분기 실적부터 좀 들어올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8월, 9월을 지나면서 시장이 꺾일 수 있다는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3분기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시장은 좀 더 하방 압력을 높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단기적인 반등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하락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은 사실 진짜 궁금하신 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네.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네. 이제 오를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반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네. 단기적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 대응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단기적인 매매가 쉽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은 따라가는 전략을 펼쳤다가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폭과되면서도 실적보다 좀 주가가 낮아져 있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반도체, 의류, 인터넷, 증권 업종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 수익률을 낮게 그리고 투자 시기는 좀 짧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600선을 넘어서 추가적인 반등을 하게 된다면 현금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시는
늘리시고 주식 비중을 좀 낮추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이 뭐냐면 네. 업종별 지수, 연초 이후 지수 흐름과 이익 전망 흐름의 괴리를 보여드린 거예요. 괴리가 크면 클수록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게 IT 하드웨어, IT 가전은 최근 반등을 하긴 했지만 2차 전지가 굉장히 실적 전망은 올라갔지만 주가는 많이 맞아요. 빠졌기 때문에 네. 저평가돼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미디어 교육, 의류, 인터넷, 증권 이 업종들 순서대로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의 반등 시도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요즘 많이 다니다 보면은 또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래 이경민 팀장 말대로 시장이 꺾이게 된다면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네. 뭘 사야 돼?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자료에도 배당주, 방어주, 그러니까 네. 음식료나 통신은 좀 더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배당주나 통신과 음식료 같은 경우는 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낮다라는 겁니다. 네네.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을 때 덜 떨어진다, 덜 하락폭이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시장이 불안정하더라도 이들 업종, 이들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금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리고 그러면은 현금 갖고 있어야 되냐 뭐 하신다면 투자를 하신다면 채권이나 달러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경기가 불안해지고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락을 하면서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도 원달러율은 단기적으로는 1,300원 밑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올해 연말 내년 초에는 1,35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채권과 달러 좀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수익률을 낮게 설정하고 짧게 대응하는 게 사실은 참 쉽지 않죠. 어려운 맞습니다.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을 조금 챙겨가고 네. 비중을 갖고 있거나 혹은 이제 채권이나 달러 쪽에 네. 투자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이야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또 1% 넘게 네, 많이 오르고 오르더라고요. 있죠. 네.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조금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약간의 좀 손실 회복하셨으면 정리하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좀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직전 저점을 깨고 완전히 망가지는 그림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네. 특히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은 네. 전 저점을 살짝 깨는 정도에서 바닥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미 좀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5만 원대에서 뭐 6만 원대 한 10% 이상, 20% 가까이 반등을 했는데 지금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상 뭐 7만 원, 8만 원을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5만 원대 초반, 중초반으로 네. 떨어졌을 때 매집을 해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한계는 좀 명확하고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이동평균선들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걸 뚫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 네. 그렇게 본다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더 욕심을 내기보다는 욕심이 날 때 오히려 조금 더 욕심을 줄이고 좀 보수적인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펼쳐나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반등을 좀 하긴 했지만 하도 코로나 때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셔서 네, 사실 맞습니다. 손실폭이 되게 크신 투자자분들이 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더 바닥을 볼 수도 있으니까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네. 좀 주식 비중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네네. 있어요.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해서라도 좀 30% 이상 현금을 좀 확보하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금 비중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 뭐 샀다 팔았다 하기보다는 그냥 더 밑으로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 모아 나가면서 네.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2024년을 기대하면서 좀 매집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힘드신 구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2022년, 2023년을 지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한번 다시 커지게 된다면 저는 그때 시점이 지수 레벨이 2,300이든 네. 뭐 2,100이든 네. 진바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추세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투자 시기에 따라서 또는 어느 정도 하락폭을 견디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우스갯소리로 HTS나 MTS를 꺼놓고 그냥 네. 기다리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현금이나 뭐 여유 자금을 확보하셔가지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 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환경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좀 보수적인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동안 들었던 것보다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현금을 챙겨가자 이런 말씀을 조금 강력하게 주시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분들 중에서 손실 갖고 계신 분들이라도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기회로 활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팀장님 정말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습니다.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현재 반등세가 좀 이어지는 구간인데 이 반등의 끝이 어느 정도 거의 고지에 다 온 것 같거든요. 이 9월 전에는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빠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손질을 하실 필요가 확실히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뭐 2년 정도까지는 좀 어려운 장세들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현금 챙겨가시는 전략들 어느 정도 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금리 관련해서도 멘트를 좀 드렸고 FOMC 회의록 이후부터 또 앞으로의 코스피 전망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자세한 부분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셔가지고요. 포트폴리오 그리고 손실 또 수익 나는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식 심화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